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무신정권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신정권 관련된 내용 기출문제 보면요. 예전에 중방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중방.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신정권 시기가 이제 최고 전성기가 최씨 정권이죠. 정권 때의 권력기구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중방의 정방이지, 정방. 예,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기출문제지만, 그 당시 그 무신 정권 때 일어난 반란들, 예, 농민봉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신분 해방투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국 계승, 일동 삼한의 의식에 따라서 삼국에 계승하는 의식에 따른 반란들이 일어났죠. 또 농민봉기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견해가 있지만 대충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야? 예,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의존과 문신귀족 간의 대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당시에는 그 문신귀족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주도권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의종은 이 문신귀족들하고 왕권을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의종 입장을 볼 때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겠죠. 그래서 문신귀족들의 어떤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결국에는 이 문신귀족과 의종 간의 대립으로 이게 이제 상황이 상당히 갈등으로 이제 증폭되니까 의종 입장을 볼 때는 자신의 신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강화시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인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또 이제 이들의 갈등을 이제 엿보고 뭐냐면 그 귀족들이 이제 무인들이 불만을 일으켰 무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의존과 문신 귀족들이 단합을 했으면 이렇게 이제 그 무신들이 들고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들이 분열되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 틈타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볼 게 뭐냐면 문무 간의 차별과 문인대 반발 때문이거든요. 자, 제도로 볼 때도 이제 무반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차별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승진의 제한이 있었죠. 이 문관들은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정상품 상장군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최고 간직이었고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해. 자, 그리고 군대 통수권도 누가 가지고 있었죠? 예, 무관들이 가지고 있었죠. 아니, 문관들이. 예, 문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총사령관직도 문관들이 갖고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강간찬 이런 사람은 어, 문관 무관 출신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죠. 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무과도 없었고요. 무과 잠깐 생겼다가 이제 귀족들 반발 때문에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인종 때는 또 무학제 같은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폐지시켰고 그리고 도병마사가 중반보다 우위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무관대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문인들의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반 군인들의 불만도 있어. 앞에 얘기한 거는 이제 좀 약간 계급이 있는 장교급 그 애들이고 얘들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밑에 사관들이나 뭐 일반 사병들 있죠. 이들은 불만도 있었어요. 제일 많은 게 노역 그 부가죠. 지금도 있지만 군대 가면 이제 노가들 많이 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력 봉사를 동원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 군인들은 직업 군인들과 달리 성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군.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정에서 선발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대가가 있죠. 군인전이죠. 어, 그래서 원래 양인기변이 아닌 상태에서 이게 그 랜덤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그 군역을 지지하는 백정들과 이제 뭐냐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군인전을 지급했는데 군인전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조권을 지급했다. 설도 있고 자기의 자기 투지의 면세지를 설정해 줬다는데 일단 군인전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예, 군인전 지급이.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은 이제 누적할 수밖에 없고 이거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 이군 6위가 있었잖아요. 중앙군.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군 6위가 점점 이제 형해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군 6위 왜 형해화된 원인 중에 어 이게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군인정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군 6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여진족들이 이제 그 할 때 벌무방 같은 것들 뽑았잖아요. 나중이 아니라 그전에. 예. 그리고 이군 유위가 또 형해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무신 정권 이후부터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똘똘한 애들은 다 인제 뭐냐 자기 친위병을 이제 뽑아 놓으니까 이군 유기가 형식만 존재하고 있지 병력도 제대로 없고 거기 있는 그 병력조차도 되게 뭐냐면 좀 허약한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2 성권, 3 성권 부대도 이제 나중에 전락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좀 뒤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무관 측들이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차별을 받는 데 반해서 지위는 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왜 지위 상승했냐면 각종 반란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그 고난족들 곁을 냈잖아요. 그 정벌하고 그 과정에서 무관의 지위가 상승이 됐고요. 자, 그런 과정인데 상대적으로 지위가 상승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관 차별이 일어나니까 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예 이제 그 차별받을 때는 지위가 낮을 때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갔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위가. 근데 제도적으로는 계속 이게 차별이 남아 있고 문관들이 자기를 막 차별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정중부의 난.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이런 보연의 어떤 난이 일어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그 김동준이 있죠. 김동준이 이제 정주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그전에 있었던 한참 전에 있었지만 정중부가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원에 갔을 때도 그때 이제 수박회를 하는데 그 할리라는 애가 어 그 자기보다 높은 상장군의 딱일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인제 문관들을 상당히 자극시켰죠. 그 문관들 입장에는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지위가 상승됐다고 하고 그 전시과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문관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계속 차별적 요소가 있고 문관들이 자신을 차별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요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신 정권의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무신 정권은 이게 세 단계가 나눠요. 초기, 그다음에 최씨 정권,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 의종이 때 이제 무신 정권이 일어났죠. 무신 정변이 일어났죠. 그래 가지고 그때 의종 때 이제 정중부하고 경대승하고 여긴 안 나왔지만 이구가 이렇게 인제 일으켰어요. 원래는 경대승하고 이구가 인제 주도를 했는데 어 얘들이 인제 경륜 행수였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뭐 연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좀 약간 명분이나 가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무인들에게 실망을 받고 또 평상시에 이제 문신들을 원망했던 정중부를 얼굴마다 내세웠던 거야. 그래서 정중부, 경대승, 이고 이렇게 이제 삼각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중부가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예. 잘못 설명했어. 경제성 얘기하다가 이게 경제성이 아닌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읽힐 때는 그 이방하고 그다음에 이방이죠. 이방은 이고하고 정중부가 이제 주도를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고하고 그 이방은 경영 행수였거든요. 자 경영 행수였는데 이 사람의 경영고 행수가 인제 그 벌써 어느 정도 되냐면 연대장급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익히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잖아. 또 계급이 너무 낮다니까 가오가 안 쓰죠. 그러니까 얼굴마담으로 평상시에 인제 존중을 받고 있는 정중부를 이제 내세웠고 정중부는 또 무인들에게 상당히 문인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초창기 때는 이구와 이인방과 이 정중부가 그 보현의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 인제 집권을 하죠. 근데 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이 이구를 쳐내고요. 그리고 결국에 정중부가
이방을 쳐내죠. 그래서 정중부가 이제 최후 집권자가 되고, 그렇지만 이 정중부도 젊은 장군이었던 경대승한테 공격을 받게 돼. 죽게 되죠. 경대승은 그 당시 26살에 즉위를 했죠. 집권을 했죠. 자, 그렇지만 경대승도 4년 있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 약간의 권력 공백이 생긴 후에 이민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이민은 이방의 누구예요? 부하장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지위도 상당히 신분도 낮았죠.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사찰 중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소금 장수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경주 출신인데 그 자기 형하고 이제 같이 경주에 가서 경주 시내에서 무대배를 이제 어떤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사람들 때리고 뭐 동뜯고 양아치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때 경주에 있었던 이제 관리가 얘들 그 형제들 잡아서 막 때렸어. 근데 그 형들은 다 죽었는데 이민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딱 보니까 뭐 맷집이 있는 걸 보고 안 돼, 아 좋다, 괜찮다 해가지고 왕에게 추천을 했고 의종이 그 사람은 이제 수박기를 또 잘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채용해가지고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민은 상당히 이제 천민 출신으로서 뭐냐 집권자가 됐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체가 이민 자체가 정치는 잘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 모델을 제시했죠. 이민 같은 척것들도 한 나라의 집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집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에 이제 신분해방운동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민은 존재 자체가요. 자, 근데 이민은 약점이 있었어. 왜냐면 이민이 누굴 죽였냐면, 물론 자기가 원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의종을 이제 죽였죠. 의종이 이제 반란을, 그 당시 나중에겠지만, 어,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의종을 잡아서 그 뭐냐면 허리를 꺾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왕을 죽인 사람이 돼갖고 아주 낙인이 찍혀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명분 삼아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최충원이 이임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최씨 정권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 최씨 정권은 4대 60년 동안 지속했는데 나름대로 독자적인 권력 기구를 만들죠. 뭐 교정도감이라든지 정방이라든지 서방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최충원, 그냥 최후, 최양, 최희까지 4대 60년 동안의 권력 독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냐면 나름대로 안정기를 누리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때 최씨 정권 때 누가 쳐들어오죠? 몽골족이 쳐들어오잖아요. 몽골족. 예,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씨 정권이 체해는 이제 뭐냐면 끝으로 이제 쿠데타로 다시 몰락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아, 후기 집권자가 나타나죠. 김준이죠. 근데 김준은 자기 부하 장수였던 이면한테 해갖고 죽고요. 그리고 이면은 이제 있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이명우가 이제 뭐냐면 즉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명우가 즉위할 때 이제 좀 있다가 왕정 복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임금도 죽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종 때 이렇게 이제 무신 정권이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초기, 형성기, 그다음 두 번째 최씨 정권, 후기 이렇게 3단계를 나눠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이제 형성기죠. 그 앞에서 이 형성기는 그 정중부, 경대에서 이민, 물론 이 중간에 이방하고 이구가 있죠. 예, 2번과 2고 있는데 자 특징은 뭐냐 중방을 중심으로 했다. 자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중방은 고려 전기 때부터 존재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정권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누가 모였냐면 2군 6이 있죠. 2군 6위에 상장군하고 대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기구야. 근데 도병마사보다는 좀 권한이 약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부각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과 이고나 뭐 정중부가 쿠데타 이후고 이제 집권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성 육부체제에서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이을 처리하는 게 좀 꺼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편하게 논의했던 중방에 가서 이제 정보를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중방이 중심이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론 중간에 경대승은 좀 달랐어요. 경대승은 예인데 경대승은 도방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 도방은 경대승이 만든 일종의 친위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시위 부대. 그래서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이가 일단 젊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집권할 때 26살이었고, 그리고 지위도 상장군이나 대장군이 아니라 좀 낮은 장군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소장파 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안은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중부를 제거하고 이제 즉위를 했지만, 약간 이제 상장군과 대장군, 예전에 이제 그 과거에 자기 상관다고 좀 얘기가 좀 그랬나 봐. 그래서 따로 이제 궁궐 나와서 중방을 나와서 도방을 만들어서 도방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이제 어, 행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경대승은 그 무신 정권을 별로 안 좋아했어. 자신이 무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에 정권 되돌아가는 그 복구주의 어떤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인들이 정권을 다 내주고 누구한테 문신들에게 내주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싫어했냐면 명종이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명종이. 왜 명종이 싫어했냐면 명종은 의종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쿠데타로 떠밀려 가지고 왕이 됐지만 그 기반 자체가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왕이 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이 무신들의 정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경계승이 이제 얘네 복구주의를 내세우면서 그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야? 명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종이 그 경계선을 상당히 안 좋아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 4년 동안 경계선이 집권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병에 걸렸고 시넘시넘 앓다가 죽게 돼요. 예. 6개월 동안 이제 권력 공방이 생긴 다음에 이 정권이 이제 이임으로 넘어가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신 정권 초창기 때는 여기 보시면 권력 투쟁에 위해서 막 집권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층부의 권력 투쟁이 심했고, 그 다음에 반부신의 난이 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보단과 조이총의 난이나 교종의 반란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리고 무신 정권 초반기 때는 밀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이것도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무신 정권이 일으킨 그 사건이 뭐냐면 경인의 난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효원에서 난 거죠. 그래서 보효원 행차를 계기로 해서 정중보, 이고, 이의방을 중도로 문신들 대규모 사륙하고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의종을 쫓아내고 명종을 옹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민 집권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민은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일종의 역할 모델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민 같은 저것도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데 우리가 못할 수냐. 그래서 신분해방 투쟁의 어떤 역할을 제시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확립기를 보겠습니다. 확립기는 최충원인 이후부터 이제 4대 최씨 정권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흑령부를 이제 설치했다고 그래요. 흑령부를. 예. 흑령부인데 요 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 한번 좀 얘기했을 텐데 보통 신라시대 때, 통신라시대 때부터 노급이라는 게 있었죠. 노급. 그래서 이 노급이라는 시급이죠, 시급. 네, 다시 할게요. 자, 시급이 있었는데 시급을 관리하는 그 관청을 부라고 해. 그래서 이 부는 주로 이제 부를 개선하는 걸 계부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황제가 신라 같은 국왕들에게 계부 권한을 준다는 것처럼 보통 그 신라나 고려도 이런 그 개념을 차용해 갖고 왕이 일반 신라들 일반 그 왕자나 공주 신하들에게 계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부를 이제 계부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면 그 시급을 관리하고 독자적인 간직을 또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임명하고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고려도 마찬가지로 내지 외양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계부의 권한을 그 당시 왕자나 공주들에게 줬어. 예. 그런데 왕실 외에도 일부 사람들에게 또 주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충원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이성계도 받았고 그래서 이 흥령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충원이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론 흥령부 자체가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씨 정권의 어떤 위상을 올려줬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다른 집권자와 달리 권력이 세습됐죠. 권력이.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최충원이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최후한테 이제 권력이 생습되고 최후가 최양, 최이 이렇게 이제 권력이 세습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당시 최후 정권 때 대모강쟁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화천도 이루어졌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최충원이 이제 그 당시 그 앞에 있었던 집권자였던 이민을 죽이고 명종한테 올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봉사 10조라고 하죠. 봉사 10조 또는 시무 10조라고요. 어떤 이제 그 사항을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위견을 올리는 걸 시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봉사 10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면을 지적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자, 이거는 자신의 어떤 쿠데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에서 나왔고 개혁 의지는 별로 없었어요. 예, 실행 옮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전에 집권자들보다 더 자신의 부를 추측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최씨 정권은 주로 농장이 어디 있었냐면 전라도와 경상도에 널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집권자였지만 김주훈 같은 경우 농장을 강공한 지역도 확보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봉사 10조 내용을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럼 왜 봉사 10조 같은 이런 것들을 올렸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어떤 정변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농민 반란들을 좀 무마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죠. 이런 농민 반란을 무마시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을 올린 것도 있겠다.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최충원 때 권력기구와 이제 최후 때 권력기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교정도감을 보겠어요. 교정도감. 최씨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주로 권력자들이 삼성 육부제, 그러니까 이성 육부제 아래서 고려의 어떤 권력기구를 이용했죠. 물론 중망도 있긴 있지만 이 중망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 삼성 육부 체제 안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최씨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권력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전에 어떤 무신 정권들과 좀 다른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최초의 고종도감이나 그다음에 최후때 정반과 서반 같은 것들이 독자의 권력기구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최씨 정권이 만든 권력기구조차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막부 정권 있죠. 막부 정권과 비교해 보면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삼성 육부제라는 이성 육부제는 권력기구 고려의 어떤 그 관료기구에 좀 약간 기생한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인 측면에 올 땐 그 앞의 정권에 비해서 뭐냐면 이런 측면이 있다. 독자적인 권력 기구를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고정도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충원에 만든 교정도감은 원래 상설 기구는 아니었죠. 이 최충원의 암살 음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야. 그래서 이게 도감자가 붙은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를 도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하고 반란자들을 이제 뭐냐면 색출한 다음 이후로 없애지 않고 계속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최씨정권의 이제 후에 그 권력기구로서 이제 삼았는데 이때 이 교정도감을 뭐라고 했냐면 집정부라고 했어요. 집정부. 이 명칭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집정부라는 말은 지금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6차나 7차 교과서에서는 있었어요. 예, 그 교정도감을 가르칠 때 집정부라고 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교정도감의 역할이 뭐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정을 감시하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거죠. 비리 규찰 및 재반 명령 하달 등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인사 기구도 있었어요. 최충원 때 인사 기구 있었는데 인사 기구를 따로 떼서 만든 것이 이제 최후 때 정방이죠. 예. 초기 때는 인사 기능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권력 구조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이건 중방하고 예전에 비교해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중방하고는 비교해 볼게요. 중방은 집단 합의 기구로서 무신 정권 가도기 형태였지만 최씨 정권은 왕권 체제와 별도로 그 고려의 어떤 권력 기구와 별도로 교정도관 같은 강력한 집권 체제를 갖춰둔 무신 정권이었다. 그래서 이 무신 정권 때 교정도관 설치의 의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의 아들이 인제 뭐냐면 최후죠. 예. 이때 이제 무신 정권 최전성기였고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이 최후 때 또 특징이 뭐냐면 문신들을 인제 적극적으로 등용했다는 거예요, 문신들을. 예전에 문신들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제시키고. 근데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거. 이건 이제 볼 수 있는 게 일단 최씨 정권 자체가 최씨 가문 자체가 원래는 무방 가문이 아니었어요. 예. 무방 가문이 아니고 원래는 문반 쪽에 인제 그 가문이었다가 나중에 무반으로 바뀐 가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충원이나 뭐 최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초창기 때 무신 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최초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는 그 쿠데타 당시 그러니까 무신 정권 보yon 당시에는 나이가 10대 초반대 소년이었어. 그러니까 문신들에 대한 어떤 박해나 이런 것들 차별 같은 걸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 세대의 문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최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미 그 무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문신들은 인제 그 앞에서 인제 머리 숙이고 있었던 그 당시였잖아요. 그리고 최후 이쯤 올 때는 이 무인보다는 문신들이 더 뭐냐면 마음에 가는 거야. 무인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자신을 공격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게 많은 문신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제일 과거가 많이 실시했던 시기가 어디냐면 요 최후 때야. 최후 때. 최씨 정권을 비롯한 최후 때 과거를 상당히 많이 실시를 했어요. 예.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 인제 뭐 여러 사람들 등용하죠. 그중에 하나가 이규보 같은 사람. 물론 이규보는 인제 그전에 과거에 합격을 했긴 했지만 오랫동안 한직에 있거나 벗을 못했죠. 그때 이제 최씨 정권에 압을 해 갖고 등용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동명왕평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물론 동명왕평도 명종 때 만들어진 건데 예 나중에 최씨 정권이 적극적으로 이걸 이제 편찬 사업을 해 가지고 동국 이삼국집에 실어 놨죠. 자 하여튼 이규보 같은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그 외에도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창 등 많은 문인들을 인제 뭐냐 등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물론 인제 이들의 출신은 되게 보면 지위가 좀 약간 낮은 향리 출신들이야. 그래서 문벌들 등용하면 자기들한테 개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리들을 등용했는데 이 향리들은 특징이 뭐냐면 능문능리하려 문예도 능하지만 니도 능한 니라는 것은 인제 일반적인 행정 업무 있잖아요. 예. 이러한 사람도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향리 출신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인제 신진사 대비 기원으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최신 정권기에 유능한 신진 관료들, 예 신진 사대 부대의 기운이 되는 사람들을 진출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정방을 통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정방이 그 최신 정권 끝나고 무인정권이 끝난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죠. 원래는 정방 자체가 최씨 정권의 어떤 사적 기구였는데 최씨 정권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그 무인 정권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도 없어지고 나서도 이게 계속 살아남아. 그래서 사적 기구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국가기관으로 편해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장악하냐면 검문 세가들이 장악을 해. 오히려 신진 관료들을 막아버린 간부도 견질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정방이 치패가 거듭되거든요. 예 치패가 거듭됐고 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공민왕 때 또 폐지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공민왕이 죽고 나서 또 다시 부활하고 다가 결국에는 조선이 뭐냐면 그 거의 그 병말에서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 그 중간 사이에 이제 폐지가 되죠, 완전히. 어 자 그래서 인제 그 정방은 대개 왕권이 강할 땐 폐지되었다가 대표적인 게 이제 공민왕 때죠. 국민의 입장일 때는 정벌 폐지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인사권을 장악해서 새로운 신진 관료를 등용하기 위해서 인제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또 반대로 이 신권 그러니까 신권이라는 것은 인제 검문 세력들이 권한이 강할 때는 다시 복구해요. 그래서 치패를 뭐냐면
계속 거듭하다가 나중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이성계 이하도 해군의 집권체제 정비 과정에 폐지했다.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폐지된 것이 정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씨 정권의 권력 기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정방이에요, 정방. 예. 그래서 정방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정방에서 인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정방에서 인제 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간직들을 보면요. 정색 상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좀 낮은 간증인 정색 소견 같은 것도 있어. 음. 요런 간직들이 나오면 '아 이건 정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사권을 관장하는 정방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서방을 보죠. 서방도 그 당시 인제 그 최후 정권 때 만들었어요. 최후 정권 때 보통 도방이나 이런 군사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호위를 맡았잖아요. 서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간 기능인데, 물론 호위를 맡은 기구는 아니고 항상 인제 돌아가면서 수비하면서 일종의 최후의 어떤 이제 뭐냐면 즉각적인 어떤 그 요구에 응했던 기관이야. 그래서 최후가 어떤 정권을 어떤 정책을 집행하려고 할 때 항상 서방이 그 사람들이 거기 옆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인제 뭐냐면 최후를 보좌하면서 인제 정치적 조언을 했던 그 기구가 뭐냐면 그 서방이죠. 그래서 최후가 인제 이렇게 이 서방을 만들 때 문사들을 문인들을 3 번으로 나눠 가지고 교대로 이제 수기를 시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자문을 이제 담당했던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인들의 어떤 정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문인대 수기구고요. 그리고 문인들이 문신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때 인제 지방 향리 출신 신인사 대부를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방과 서방은 그 당시 인제 정권과 달리 무인들이 아니라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최후를 비롯한 이 최씨 정권 아래에서 이 문신들은 상당히 어 그 문신들은 인제 쪼금씩 권한을 회복해 나갔다. 많이 등용되고, 그 이유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무신보다는 무인보다는 문신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등용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진사대부의 어떤 기원이 됐던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다, 지방 향리 출신들은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최씨정권의 이제 그 권력기구 중에 군사적 기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최충원이 도방을 설치했죠. 원래 도방은 경대선이 사망 후에 해체됐어요. 강제로 해체됐죠. 이걸 다시 이제 부활시킨 사람이 최충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병 집단이 도방을 확대 설치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인제 그 삼별초를 만들었죠. 삼별초라는 것은 인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냐 세 개 부대로 구성돼 있죠. 예. 그래서 야별초는 인제 그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여기에 자별초, 우별초 두 개 부대로 구성됐고, 나중에 인제 몽골군한테 잡혔다가 도망간 사람들 신일군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됐었어. 그래서 세 개 부대로 이제 구성됐고, 별초라는 것은 뭐냐면 특공대라는 뜻이야. 특별히 뽑은 부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그 최씨 정권의 사적 무장 조직이에요. 그치만 좀 약간 이제 도방과 다른 게 있어. 도방은 완전히 100% 최충원의 어떤 사병 집단에 비해서 이 삼별초는 최충원의 뭐냐면 사병 집단이긴 하지만 공병적인 역할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삼별초의 벼슬들 보면 되게 인제 뭐 대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의나 교의나 이렇게 대정이나 교의나 이렇게 인제 그 뭐랄까 2군 6 위의 어떤 벼슬을 갖고 있죠. 고려군의 벼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들은 또 인제 고려 정부로부터 녹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방처럼 완전한 사병은 아니고 뭐랄까요? 그 반은 그 공병이고 반은 사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대가 삼별초다. 그렇지만 인제 실제 역할은 거의 인제 도방과 마찬가지로 최충원의 정권 기반의 어떤 캐시 정권의 권력 기반의 바탕이 됐던 부대들이죠. 자, 이 도방하고 삼별초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중에 몽골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몽골을 쳐들어올 때 실제 도반과 삼별초, 특히 삼별초가 나가 싸우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삼별초 하면 반원투쟁을 이끌었던 그 부대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최씨 정권 아래에서는 몽골하고 거의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씨 정권 입장일 때는 도방이나 삼별초 같은 핵심 부대들을 그 몽골군과 싸우도 내보내면 자기를 지킬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이들 부대를 배치시켜 놓고 나머지 인제 그 몽골족은 누가 싸우냐면 그 지방군들, 좀 약체인 지방군들과 일반 농민들, 천민들이 싸웠던 거야, 이 몽골군하고. 예. 자기들은 방어별감이라 해 갖고 인제 파견해 갖고 몽골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어떤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자문만 해 주고요. 예. 자, 하여튼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화도에 있을 때는 최씨정권의 인제 뭐냐면 시다바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진도로 도망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왕정 복구죠. 왕정 복구하는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삼별초들을 잡아서 제거하겠다는 소문이 든 거야. 예. 그때 포기한 그 정 고려 정부에서.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거야. 그래서 인제 진도에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진도에서 인제 왕족 고려 왕족을 모셔다가 왕을 놓고 독자적인 고려 정부를 만들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일본과의 제후를 도모하죠. 예.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조세 운송에 큰 차질을 피웠다. 그래서 주로 인제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에 있었던 그 조세들을 요쪽 개경 정부로 인제 옮기잖아요. 그 중간에 진도에 딱 자리 잡아 갖고 여기에 올라간 조원순들 다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영옥연합군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제주도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그때 영옥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붕괴를 했다. 어 그래서 인제 예전에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삼별초에 관련돼서 고려첩장 불신 조조라는 그런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무단 이렇게 있고요. 어 최씨 정권은 인제 또 그 당시 인제 여러 가지 반란을 진압을 하죠. 네. 반란을 진압이죠. 그래서 최씨 정권 이전까지는 반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씨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최충원 때 초창기 때 반란 좀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반란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다음에 인제 사원세력도 억압하고 선종과 연결했다. 그래서 최후 때 음. 그 당시 선종의 조계종과 인제 연결돼서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 관련돼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교종은 주로 인제 누가 있었냐면 왕실이나 귀족 세력들과 연결돼 있어. 고려 같은 경우는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왕자 중에 두 번째 이하의 왕자, 그다음에 귀족들도 차남 이하의 애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원찰 자기의 만든 사원들 있죠. 자기가 만든 사원의 주지승려로 이렇게 뭐냐면 낙하산으로 치고 이렇게 주지승려로 파견하거든요. 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종 같은 경우에는 왕실 세력과 귀족 세력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쿠데타 일어날 때 제일 반발했던 세력들이 인제 교종들이고 대표적인 게 이휘방 때 일어난 뭐 기법서의 반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인제 요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종이 너무 최씨 정권하고나 이제 그 뒤에 앞뒤로 무인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최씨 정권이나 이 무인 정권들은 선종을 서로 지원해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분계기를 보겠습니다. 자, 최씨 정권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체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체이는 출신도 어머니 출신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앞에 채양도 그렇지만 채이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생 출신이라거든요. 건이가 좀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있고 또 채이가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어. 한 20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깔봤을 거 아니야. 저 어머니의 지위도 되게 낮고 그다음에 인제 기생 출신이고 엄마가 기생 출신이고 뭐냐면 체이가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왕이었던 고종의 하고 김준이 짝짝꿍 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그래서 체이 정권을 뭐냐면 제거시켰죠, 체이 정권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우정변이라고 해요. 무우정변. 예. 그리고 고종이 이제 이 사람이 오래 살았어. 아마 고종 시대 때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고종이었을 거야, 고종. 그때 이제 고종이 이제 그 뒤에 좀 죽거든요. 그리고 원종이 이제 뭐냐면 즉위를 해요. 젊은 원종이. 그래서 원종이 즉위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원종이 즉위하게 되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면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면. 자, 이면은 김준 밑에서 딱관리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김준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 갈등이 일어나서 벌어져요. 그래서 다시 원종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김준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면하고 원종은 초창기 때 사이가 좀 좋았긴 했는데, 나중에 이면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원종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원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몽고족, 몽골이죠. 원나라와 하친을 맺고 이제 개경으로 이제 한도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원종을 폐위시켜. 그래서 자기 원종의 동생을 이제 왕위로 올치게 되죠.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쿠비나이 칸이 열받아갖고 다시 복위시켜라 해가지고 다시 원종이 복위게 된 그 사건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김준 이면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임요무라고 있죠. 이걸 끝으로 해갖고 그 당시 몽골 압력으로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정이 복구됐다. 개경으로 한도하게 되죠. 예. 자,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이 개경한도 과정에서 그 선별초들이 그 당시 고려 정부가 살생부를 만들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 진도를 이렇게 빤스런을 하잖아요. 진도에 가서 독자적인 어떤 고려 정부를 만들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였는데 가마쿠라 막부에 이제 그 외교 서신을 보내요. 이걸 고려 첩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당시 그 일본한테 우리와 연합해서 진도 정권과 연합해갖고 누굴 치자? 원난을 치자.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데 일본이 거부를 해. 근데 동시에 그 개경에 있었던 원종의 고려 정부도 그 일본에 서신을 보내요. 그 고려 초장을 보내죠. 그래서 원조 그 당시 쿠미나이 칸한테 무슨 요청을 받게 됐냐면 일본을 치자 같이 이렇게 이제 요청한 거야. 원종이 좀 반대를 했어. 왜냐면 일본을 치면 고려의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일본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원나라한테 항복해서 무릎을 꿇으면 일본이 어떻게 자기 고려는 병력을 이제 동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원종이 일본한테 이제 그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 고려가 이렇게 그 원나라 강성하니 미리 뭐냐면 원나라 강성이 미리 싸우지 말고 미리 항복해갖고 그냥 사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이제 관련된 그 설찬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일본도 이걸 거절했어. 일본은 그 당시 그 국제 정세에 좀 약간 어두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원나라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주변의 고려 상황을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일본 그 관리들이 딱 보기에 두 개의 고려 첩장이 있었잖아.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진도에서 보내는 고려 첩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종 같은 그 개경정부가 보낸 고유 첩장인데 너무 내용이 다른 거야. 이 진도에서 보내는 고유 첩장은 막 몽골족들을 막 욕을 하고 오랑캐라고 욕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몽골 침략적 몽골 치자는 내용이었고 근데 원종에서 보내온 고유 첩장에는 지원이라는 쿠미나이 한 시대 때 사용했던 연호를 사용하면서 몽골족이 위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미리 뭐냐 너네들이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항복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첩장의 내용이 다르니까 이거에 대한 뭐냐면 의문점들을 메모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고려 첩장 불신 조주야. 두 개의 그 고려 첩장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걸 정리해 놓은 거야. 메모장이거든요. 자, 이 고려 첩장 불신 조주가 그 메모해 놓고 이것을 한동안 잊혀졌어요. 이게 어디 갔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 고려첩장 불신 조조가 그 당시 상황을 잘 알려주는 그 내용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려첩장 불신 조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도 했죠.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에 문영 5년에, 문영이라는 것은 일본의 연호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죠. 문영 5년에 장에서는, 이거 장은 고려 첩장을 얘기해요. 고려에서 보낸 외교 문서를 말하죠. 자, 몽골의 덕을 창현했는데, 자, 이 몽골의 덕을 창현했고, 이번 문영 8년에는 또 서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고려 첩장에서 위치자, 냄새가 난다. 그래서 냄새나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랑 그 몽골족을 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치자들은 멀리 내다보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찌 되는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문영 5년에는 또 몽골의 연호를 썼는데 이번에 쓰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문영 8년에는 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해 서장에는 문영 5년 서장에는 몽골의 덕에 기부하여 군신의 예를 이뤘다 했는데 이번에 강화도로 천도한 지 40년이 되었고 오랑캐를 따르는 것은 성이 꺼진 것이다 하면서 진도를 쳤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항복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뭐였어요? 강화도에서 천도한 지 40년 됐는데 그것은 이제 되었고 오랑캐를 따르는 것은 성이 꺼진 것이다. 자, 이렇게 했고 진도를 다시 천도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앞에 있었던 이제 문영 5년에 관련된 그 내용은 그 고려의 정부,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고려 정부에서 보낸 거고, 그 다음에 문영 8년에 있는 내용은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진도에 있는 어떤 개경 정부가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다른 거, 이걸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그 당시 이제 감학과 관리가 좀 의심한 거예요. 이게 두 개 내용이 다르잖아. 그런데 두 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적어놓은 것이 고려초청 불신조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얼마나 고려 상황을 되게 무지했고 원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몰랐던 거죠. 예.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고유초청 불신조조 관련된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교본에.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회 동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씨 정권이,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반란들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 반란을 보면 이제 반무신난이 있고요. 이 집권층들이 일으켰던 난이죠. 지도부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문인들이 일으켰던 날이 있는데, 아니, 문인들보다는 좀 둘이 나뉘었네. 그래서 반무신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문신세력들이 일으킨 난이 있어요. 이 난이 이제 뭐냐면 동국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일으킨 난이죠. 김보당이. 그리고 또 무신세력들이 일으킨 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서경유소였던 조이총이라는, 조이총은 같은 무신들인데도 일어났어. 아마 이제 그 당시 그 서경을 이제 그 당시 차별을 받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다음 그 전에 노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때문에 군사는 계속 유지했지만 지위가 좀 약화됐고 거기에다 서경인들을 뭐냐면 이제 예전에 커터 해갖고 등용했는데 등용도 안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 갖고 이제 조이총이 난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종계통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왕실과 귀족들에 연결된 그 세력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뭐 기법사가 대표적이고 중강사, 그 다음에 풍원사 등등 이런 교종 계통의 반란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대개 보면 이제 상층부에서 일으켰던 세력들이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밑에서 일어난 반란이 있어. 밀란이죠, 밀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적이었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적 안에는 물론 이제 그 앞에 조유총의 난 같은 거 있지만 일부 농민반란도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북적은 이제 남적이란다 이게 북적이 아니라 남적이죠. 서적이었다가 남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남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있죠. 망이 망소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김사민, 호심의 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등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신분 해방적인 운동도 있다는 거. 그 신분 해방 운동은 이제 그 큰 역할 모델을 했던 사람이 이이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뭐 고구려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 뭐 백제 계승의식 해 가지고 삼국 부흥운동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있고 물론 이제 삼국 부흥운동은 이제 북 어 서 서적에서도 보여요. 서적에서도.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 삼국 부흥운동 관련돼 갖고 뭐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그거. 그래서 이 밀양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민들이 주도하는 그 반란들이 크게 세 시기로 이렇게 해서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시기가 신라 말기 때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적고조의 난이나 그다음에 원종 예노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 말기 때 일어났던 그 반란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신 정권 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망이 망소의 난 뭐 등등등 이런 게 있고 마지막 19 세기 때 세도 정치기 때 일어났던 그 반란 있죠. 그래서 임술 농민분기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시기 때 밀란들, 신라 말기 때 일어난 난과 무신정권 때 일어난 것들, 세도 정치기 때 일어났던 농민 반란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부분을.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면 인제 그 당시 왜 농민들과 천민들이 분개했냐. 일단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모순이 있었죠. 예. 그리고 무신들의 토지 경쟁이 있었어. 물론 이제 문벌 귀족들도 이 뭐냐면 농장을 확대했잖아요. 농장을 만들었지만 문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교적인 어떤 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뺏었죠. 근데 무신들은 그런 거 없어. 통치 경력도 없고 유교적 마인드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뺏어 버린 거야. 그다음에 지방 관리에 가혹한 징세들. 그 당시 문신들이 지방장을 많이 임명했거든요. 예전에는 무신들을 임명한 게 문신들을 임명했죠. 문신들을. 제가 무신하고 문신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무신들이 지방 관리로 많이 임명하면서 가혹한 징세를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집권 초기 때 무신 간의 상호 간의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합이 안 되니까 이 틈을 노려 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농민들이.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일통사만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통사만 의식은 뭐냐면 우리는 고구려 백제의 신라다. 그렇지만 또 하나다라는 일통의식이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강할 땐 일통의식이 강하지만 이같이 무신 정권 같이 이제 초창기 때 분열지기에는 사망의식이 부각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 백제 계승의식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서적과 남적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는데 자, 서적이나 남적은 고려사에 있는 표현이에요. 고려사나 고려사 조류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적 중심을 익혔다가 나중에 남적으로 인제 확대됐는데 이 서적은 이제 서북계통, 오늘날 평안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으킨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같은 뭐냐면 무신 세력이었던 조이총이 일으킨 난이죠. 성형 유수였던 조이총의 난이 있어. 이거는 이제 서북민들의 이제 뭐냐면 차별에 반발해서 인제 일어났던 건데 일단 조이총 자체도 조이총이 이제 무인이지만 지방의 무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중앙에서 소외됐잖아.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동기를 거명하는 원인이었고요. 그거 외에도 거기에 많이 인제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 당시 조이총의 반란을 지지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서북 지역이 전반적으로 차별받았고 특히 인제 서경 같은 경우에 군사가 있었지만 군사의 직위 좀 예전보다 좀 격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서경인들을 커터 제도에서 뽑았는데 그 당시 이제 누구야 모초에 난 이후에는 인제 이게 중단됐잖아. 이런 것들이 겹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서북민의 어떤 차별 반발과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경유수 조이총이 난 이전에 시기적으로 좀 앞에요. 이게 1174 년에 일어났는데 또 하나의 1년 전에 김보당이 내려놨어요. 예. 자 김보당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인이죠. 문인이죠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초창기 때
무신 정권이 일어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반발했던 게 아니라 그 무신들도 뭐 문인들을 한 20-30% 죽이긴 했지만 자기들도 나라를 통치하려면 뭔가 글도 좀 알고 행정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문인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협력적인 문인들을 좀 약간 살려줬어.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부당이었는데, 자 근데 속으로 이 김부당이 뭐 불만을 가진 것 같아.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뭐냐면 자기가 그 도병마사로 인제 뭐냐면 유명했을 때 파견됐을 때 병마사 병력을 이끌고 난을 일으켰던 거야. 예. 그리고 그때 누굴 내세웠냐면 의종을 인제 찾아서 내세웠죠. 예. 그래서 이 김부당의 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 물론 진압을 했죠. 그때 이제 문인 세력들이 대거 이제 숙청됐어. 그래서 앞에 경인의 난 고요 때 한 그 20-30% 죽었다면 요때는 또 한 20-30% 죽었어요. 그래서 앞에 경인의 난과 이 계사의 난이라고 하죠. 문인들이 대거 숙청난 이 두 난을 계기로 해서 문인들이 대거 숙청당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의종도 떠밀려서 뭐 또 김부당에 의해서 떠밀려 갖고 한번 이렇게 얼굴마담을 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갖고 인제 무인 정권들한테 찍혀 가지고 이방이 이임인한테 시켜 가지고 경주에 있었던 그 의종을 뭐냐면 데리고 의종을 이제 죽이게 하죠. 그 이민이 와서 의종을 이제 허리를 꺾어서 죽었다고요.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민이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민 같은 경우에 의종에 의해서 등용됐던 사람인데 거기에다 신하가 물론 이제 쫓겨난 군주지만 군주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신 정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민이 상당히 많이 욕을 얻어먹었고 최충원이 집권할 때 그 명분을 내걸었던 게 이민한 사람이 예전에 왕을 죽였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나중에 인제 강종인가? 이 강종이 인제 최충원을 암살하려고 할 때 강종을 인제 뭐냐면 기양을 보냈어요, 왕을 죽이지 않고. 그래서 최충원 때 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최충원 자체도 인제 이런 사례를 인제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자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강종을 죽여 버리면 자기가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욕을 얻어먹잖아.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같이 뭐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남적의 봉기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남적의 봉기가 되게 복잡해요. 농민 반란의 기본적인 성격도 있고 거기에다 삼국 부운동이라는 어떤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인제 뭐가 플러스 되냐면 신분 해방적인 성격도 있어. 자 그래서 인제 내용들을 보면 신분 해방적인 운동 성격을 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주에 있었던 명학소의 망이망수회란이죠.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수회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충청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공주에 부가 설치되고요. 그 밑에 명학소라고 있었어요. 이 명학소는 인제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대전 유성구 일대요. 예. 지금은 잘 살잖아요, 대전 지역에서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숯을 굽는 그 소하는 집단도 있었어요. 이게 치위가 좀 낮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어. 예. 망이망소이가. 그래서 여기 망이 망소이 자체가 뭐가 없어요. 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하류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성이 있었거든요. 일촌 일성 정책으로 있었는데 이는 백성 계층도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천민 출신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물론 또 한쪽에서는 많은 인력을 이렇게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이제 끌어들여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천민 출신이 아니라 지방 항리 출신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인제 그 이의방 정권이었거든요. 이의방 정권인데 그때 이제 북쪽에서 무슨 난이 있었냐면 조이총의 난이 있었어요. 조이총의 난에 병력을 많이 파견했기 때문에 여길 진압할 병력들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뭐 농민 반란이고 하니까 이제 좀 우습게 알고 3,000명 정도 이제 뭐냐 파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병력이 그 망이망소의 군에게 격퇴를 당해요. 그래 갖고 조이총의 병력을 빼 가지고 인제 여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한번 물려나죠. 예 명학소를 이제 충수년이라고 해 갖고 인제 뭐냐면 등업을 시켜 주고 한번 물려놨는데 나중에 조이총의 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곧바로 이제 진압에 들어가서 망이망소의 난은 진압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향소 부국의 반란적 성격이 있죠. 이 소민들이 반란이 이후에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후에 인제 이것 때문에 소가 해체되고 일반 군용으로 편입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조선 초기 때 들어와서 완전히 소가 해체되죠. 예. 그래서 일종의 망이망수의 난은 항소 부국민의 어떤 출발점을 이뤘던 반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외에도 신분해방 운동들 보면 뭐 진주의 공사노비난, 합천의 부국민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국이라는 것도 항상 부국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농민봉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충청도의 간성 부성의 농민봉기, 군인과 간노의 난, 예. 최강수의 난, 이연의 난인데, 최강수의 난과 이연의 난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최강수의 난은 고구려 부흥운동 성격이 있어요. 서경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연의 난은 담양에서 일어났는데 백제 부흥운동의 성격이 있다. 음.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이연년에 나뉘는 담양 지역에서는 그 당시 고려 시대 때 백제 계통의 어떤 석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문에서 김삼인과 초점에 호심이 나뉘었어요. 원래 김삼인하고 호심이 나는 별개의 난이었지만 나중에 연합을 하죠. 예. 그리고 인제 요건 또 어떤 성격이냐면 신라 부흥운동 쪽 성격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개별적인 반란이었지만 서로 연합해서 경상도 지역의 정역을 확산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문의 김삼인왕과 초전의 그 호심의 난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인제 진압할 때 이민의 아들이었던 지순이 이지순이 인제 뭐냐면 파견됐다고 해요. 어 이지순이 인제 반란군과 밀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또 유출해 주고 반란군한테 자기 무덤 고려군의 무기를 갖다 팔고 이적 행위를 많이 했나 봐. 그것 때문에 초창기 때는 상당히 고성을 고생을 해 갖고 밀양 전투에서 반란군한테 대피를 했어요. 그때 인제 고려군이 7,000명이나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총사령관은 정종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종군. 그러니까 이지수는 이제 이민의 아들이니까 이민의 부정부패를 알고 있어도 객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패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정종군이 이제 그거 문책을 당할까 생각해서 자살을 했다고 해, 스스로. 예. 그래서 이제 이지순 때문에 이제 이 전투 초창기 때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난을 계기로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민이 그 당시 경주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이민이 이 반란을 지원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반란을 지원해 가지고 뭔가 '신라를 새롭게 만들 건 운동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부흥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 왜냐면 이민이 그 당시 집권자인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폐하고 자기가 신라라는 국호를 내걸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지순을 시켜 가지고 그 반란을 지원해서 경주 지역에서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신라를 만들려고 했겠냐. 설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관련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주민대 또 봉기가 일어났어. 이 경주민대 봉기는 최충원 정권 때 일어났어요. 최충원은 이민을 되게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이 이제 집권 때 경주가 상당히 뭐냐면 많은 지원을 이제 받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이민의 근거지가 경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주에 대한 차별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주민들이 또 신라 부흥을 내걸고 부흥운동을 내걸고 일으킨 것이 뭐냐면 경주민들의 봉기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고려 왕업이 거의 다 되었으니 신라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는 경고를 돌리면서 그다음 운무이나 울진, 초전 등 경상도 일대 반란세력을 호응해서 그 세력이 상당히 컸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진압하는데 거의 10년 동안 세월이 소모됐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김삼인과 호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신라 부흥운동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건 하나의 가설인데 반해서 여기 경주민들의 봉기운동은 확실하게 신라 부흥운동을 내걸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밑에 인제 김삼인과 초심의 난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김삼인 호심, 네. 초심이 아니라 호심의 난, 요 내용 보시면 되고, 참고로 김삼인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김씨서가 가진 삼인승이라는 거예요. 삼인승은 우리가 이제 교사 되기 위해 교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려가 되기 전에 승려를 뭐냐면 겸습성 있죠. 겸습으로 하는 승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가에서 이제 있다가
전에 출퇴근하면서 승려 교육을 받는 그 사람들 3인승이라고 해요. 교생 정도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에서 이지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앞에서 언급했던 잠깐만요. 이민의 아들이죠. 이민의 아들. 예. 자, 그다음에 고요사 명정세가에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망이 망수의 난이죠. 처음에 망수의 난 진압이 실패하니까 명학소를 충성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제 병력 동원이 가능하니까 또 탄압해 갖고 진압을 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만적의 난이에요. 만적의 난. 어, 만적의 난은 그 신분해방적 성격을 갖고 있죠. 요때 만적의 난이 일어날 때가 최충원 때거든요. 자, 최충원의 노비였다는 설도 있는데 실제로 노비였다는 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 최충원 전에 했기 때문에 노비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지금 만적의 하여튼 주인은 정확히 모르고요. 예. 자, 하여튼 이 만적의 난에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산호비 만적 6인이 북산에 나무를 하는데 이때 같이 나무를 했던 공사 노비들 다 불려서 모의를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는 경계의 난 근데 경계난은 경인난과 계산연의 난 얘기예요. 이래부터 고국 관리가 천에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민이죠. 자, 장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겠느냐? 때가 오면 곧 가히 수 있다. 자, 유명한 장상에 따로 어찌 시가 있냐? 왕후장상의 시가 어딨냐?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기에 진승세가에 나와 있는 얘기죠. 왜 짐승세가에 있었던 짐승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읊어서 고려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건데, 예. 그만큼 좀 문짝계가 좀 알고 있었다. 이 만적이.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능히 뼈를 수고롭게 하여 해초의 밑에서 피곤하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노비들이 모두 그러하다 했다. 여기서 이제 한날 한시에 발랄 일으켜 모의를 했는데 그 모의에 참여했던 노비 한 명이 자기 주인한테 코발렸죠. 이거 주인이 다시 최충원한테 알려줘서 최충원이 곧바로 진압에 들어가서 이 만적을 비롯한 이제 그 노비들을 잡아서 수장을 시켰다 그래요. 수장을.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농민만의 역사적 의의가 뭐냐? 자, 일단 백성들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건동을 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고 세금을 감면하자는 내용이 최충원의 시무십조에 반영이 됐다는 거. 그래서 최충원의 시무십조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최충원의 시무십조는 아까 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신의 어떤 쿠데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농민 반열이 하도 무마하니 발열이 많다 보니까 그냥 농민 발열 무마책으로 이제 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제도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자 그리고 신분해방적 운동도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소보국이 이걸 계기로 해서 폐지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고 대외관계 변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67번입니다. 네, 67번. 네. 대관계 변천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 잠깐만요. 아, 여기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쿠데타 익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 앞에 이제 그 최충원이 강종의 쿠데타에서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강종을 살려줬다고 했죠. 근데 강종은 아니다 시종인 것 같아. 시종. 어떤 분이 지적했다고 시종이 맞아. 시종이 맞아요. 예,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시종 때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 좀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뭐냐면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